안녕하십니까. 첫눈 소식이 있는 날이네요. 설레는 마음이 나이 먹으면서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예, 낭만을 충전할 만한 곳은 없을까요? 낭만은 아니지만 세상 보는 눈을 충전해 드립니다. 김용민의 정치 쇼 시작하겠습니다. 전 김용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 첫눈. 오늘 전국에 눈비가 예고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기온 하락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영하입니다. 다음 민주노총 파업. 탄력 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는데 80만 중에서 10만에서 20만 사이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 오늘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 땐 징역 2년이 선고됐었죠? 네. 그래요. 눈 오는 날 이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미스터2의 하얀 겨울. 김용민의 정치쇼. 네, 수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종욱님, 선곡이 아재 감성이라고 디스하면서도 따라 부르고 있네요. 하얀 겨울이 아재 감성의 음악입니까? 이게 90년대 나온 노래 아닙니까? 2000년대가 아니군요. 네. 90년대 나온 노래네요. 93년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80년대생은 모른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80년대생? 네, 82년생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성이 또 이제 음악적 감각이 노화돼서 거의 네. 더 큰 문제는 노화됐다는 걸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아침 5시 때 방송되는 네. 유영미의 날마다 청춘인가요? 예, 우리 SBS 러브 FM FM에서 하는 방송. 거. 네. 거기 나오는 음악이 딱 맞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대중음악 평론하시는 분한테 네. 내 감성이 너무 노화되는 것 같다. 어떻게 그래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네. 나에게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다. 해서 추천받은 6팀이 있습니다. 6팀이나요? 남성 네. 3팀, 여성 3팀 해가지고 어떤 팀입니까? 아이돌인데 남성의 경우는 블랙핑크, 레드. 블랙핑크요? 이게 여성입니까? 여성 그룹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성이었군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자, 이 남성 같은 경우 BTS, 네. 방탄소년단, 엑소, 그리고 워너원. 이 음악 열심히 들으면은 네. 대략 이 현재의 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네. 여성 같은 경우 블랙핑크, 레드벨벳, 네. 트와이스. 네. 핵심만 딱 집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6팀 음악만 열심히 들으면은 이제 굉장히 최신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업데이트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근데 그냥 취향대로 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아이돌은 영턱스 클럽입니다. 영턱스 클럽. 저는 킵식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정욱님도 제가 말씀드린 블랙핑크, 레드벨벳, 트와이스, BTS, 엑소, 워너원을 우선 들으시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아이돌, 아티스트들의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네, 접하시면 어떨까? 이 6분만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예. 권지연님, 처음 학교로 해서 유치원 지원을 하는데 접속이 어렵네요. 아이 유치원은 보내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유치원부터 이렇게 줄을 서야 하니 참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돈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오는 27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원래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8일쯤에 하기로 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 북한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인데요. 한국일보는 그 미국 정부가 27일로 고위급 회담 일정을 제시를 했고 이에 대해서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게 내년 초에 그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일보는 미국이 이를 먼저 제안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년 초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 이달 내에 이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라는 미국 내 로드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오늘부터 닷새간 이 추수감사절이 이어지고 또 30일부터는 이 폼페이오 장관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야 돼서 예. 시간이 아마 27일 이후 해서 그 정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북한이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예. 이 지난번에도 회담이 엎어진 전례가 있어서 좀 신중한 상태 아닌가 좀 이렇게 한국 일본은 해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폼페이오 장관이 얼마 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한 7차례 정도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년부터 미국 하원 임기가 시작이 되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야 하다 보니까 이 미국의 마음이 좀 이전보다는 급해진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보이고요. 한편 한국 일본은 이 고위급 회담 장소는 앞서 개최하기로 했던 뉴욕이 유력하지만 이 국무부나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도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이 된다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뉴욕이냐 워싱턴이냐 네. 이것도 굉장히 장소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가서 예, 이 명장면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는데 네, 그 친서의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무슨 상품 당첨됐을 때 교환권 이 비슷한 거. 글자 포인트 100어로 써도 굉장히 길게 갈 것 같은. 뉴욕도 아니고 워싱턴도 아니고 지금 북미 관계를 보면은 저 로스앤젤레스에서 회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저기 서쪽 끝. 서쪽 끝에서. 예. 네. 동부가 아니라 예. 자 워싱턴에 성큼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고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오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해산 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말에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설치된 재단인데요. 일본이 10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정도를 출연을 해서 이 재단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님들을 지원하겠다. 예. 그리고 그걸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라는 것이 이 한일 위안부 합의의 골자였고, 네. 이 화해치유재단은 그 합의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정부가 오늘 이 재단의 해산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재단 설립에 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님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때문에 이 피해자 할머님들 지원은커녕 지금 상처만 주고 있는 재단이어서 이 설립 2년 4개월 만에 결국 해산 수순에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그 일본이 출연했던 10억엔을 좀 어떻게 처리할지 좀 이 부분을 일본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예. 우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일방적으로 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지금 올해만 해도 이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까지 일본이 준 돈에서 2억 원 정도를 썼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해산 선언은 오늘 하더라도 이 법적으로 완전 청산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좀 일본은 좀 복잡한 속내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상 합의가 무력화되긴 했는데 우리 정부가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이게 자칫해서 뭐 합의가 파기됐다 이런 말을 일본이 써버리면 또 한국에서 그러면 재협상을 할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일본에서 좀 대응을 쉽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그 일본의 발언과는 달리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그 일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유엔의 강제적 실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위안부 관련 보고서인데요. 그 일본 정부가 2015년 그 한일 합의 이후에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이런 견해를 표명한 것이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이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한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영구화시키고 또 피해자들이 정의와 배상,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권리 그리고 진실을 알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 얼마 전에 대법원이 말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1965년 네. 일본이 한국에게 준 돈이 있다. 그 돈으로 네. 징용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하라. 일본이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때는 지금 화해치유재단처럼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뭐 징용 피해자들 이 사람들한테 사과 어린 배상이 아니라 그냥 보상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문제를 봉합하려 했다는 이런 정황들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런 중요한 전쟁 범죄를 저질러 놓고 네. 이거를 마치 패키지로 묶어서 그냥 대충 처리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음.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우리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 맞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네네. 또 그 구상을 또 실행에 옮기려 했던 양승태 사법부. 맞습니다. 이 양승태 사법부야말로 이 적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때는 진짜 삼권 분립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네. 말하자면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 모여서 네. 이 관련 이 위안부 합의 때문에 강제징용 재판을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삼권 분립에 이미 뭐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권 분립이 이미 무너졌는데 말이죠. 네. 그 무너진 삼권 분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잘못했던 판사들 탄핵하자. 이러니까 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삼권 분립을 그 위반하는 것이다. 네, 이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일선 판사들이 요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하면 이게 진짜 입법부는 입법부, 행정부는 행정부, 사법부는 사법부. 네. 각기 그 헌법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때 그게 가능한 건데 아니 지금 판사들이 아무개 판사들 탄핵시켜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 누구를 탄핵할 것인지 이거는 입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결론이 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삼권분립 위배라고 하는 건지 참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납득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권고를 담은 공익위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4개 종합일간지가 네네. 이 소식을 일면 머리 기사로 다뤘어요. 네, 맞습니다.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요. 이 공익위원들이 안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따르면 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금지 조항이 삭제가 된다. 삭제를 시켜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의 노조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13년에 이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었을 때 이 해고자들이 여기서 노조를 하고 있다라면서 이것은 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근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사노위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이 이거를 개정을 하라고 권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문턱을 낮추는 합의도 담겼는데요. 이 현행 공무원 노조법은 직급과 직무에 따라서 이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공익위원단은 일률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막는 직급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공무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우선 입법 과제에선 빠졌지만 그동안 좀 많이 논란이 되고 노동계에서 요구를 해왔던 뭐 학습지 교사, 뭐 택배 기사분들 그리고 골프장 캐디분들 같은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사실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된 것도 네네. 이 문제와 유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면은 이거는 노동조합의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노동자의 연대체인 노동조합은 퇴직자가 당연히 조합원이 돼야지 해직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합원으로 두느냐 해가지고 전교조 법 위반했지 법외 노조로 다시요 한 것이 또 박근혜 정권 때 결정이었고요. 이 당시 전교조 이 해직되신 분들이 이 전교조의 이 노동자성 교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이제 투쟁을 하다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해직이 되신 그게 분들이어서 무슨 빚이나 이런 걸로 해고된 분들이 아니라 네네. 나름대로 노조할 권리를 이제 요구를 하다가 해직이 그러다가 된 해직이 된 분인데 그 해고자를 왜 조합원으로 두냐? 정부가 이렇게 문제 삼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법외 노조가 됐어요. 네, 전교조가. 큰 틀에서 보면은 정부가 해고를 하고 해고자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낸 셈이어서 이게 네.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검찰이 이 형제복 지원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라는 것을 신청했다라고 예, 합니다.
이 대검찰청은 어제 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의 무죄를 선고했던 이 1989년 대법원 판결은 잘못됐다. 예. 라면서 비상상고를 신청했는데요. 이 비상상고라 하면 이 형사사건 확정 판결 과정에 이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경우 이 검찰총장이 이를 대법원장에게 다시 재판해달라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예. 이 대법원이 만약에 이거를 인정을 하고 이 비상상고를 받아들이면 이 과거에 내려졌던 무죄 판결은 이게 무조건 파기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검찰에서는 이 해당 판결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이 내무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 내무부 훈령이라는 것은 이 1975년에 이 도시정화라는 이름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불황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잡아가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훈령 하나 때문에 이 기차를 놓쳐서 대합실에서 잠을 자던 분 그리고 직장을 구하러 뭐 부산에 와서 돌아다니다가 뭐 구직 활동을 위해 돌아다녔던 사람 멀쩡한 사람들을 이렇게 납치한 거예요, 한마디로. 네, 심지어 이제 집을 찾지 못한 어린 아이들까지 예. 이 납치를 해서 이 무려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멀쩡하지 않은 사람도 납치하면 안 되죠. 네, 말을 하고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형제복지원에서는 12년 동안 무려 51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성폭행은 물론이고 폭행에 의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수용자 3만 8천 명 가운데 513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네, 맞습니다. 엽기적인 사건 이거 진상을 제대로 다시 규명해야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2부 3부는 삼변시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정열 변호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재판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임방글 변호사님 나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이것도 저 일부러 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재판이 있으셔서 못 오셨어요. 네. 미리 지난주에 오늘 출연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맞아요. 거듭 네. 말씀을 드리네요. 이정열 변호사님 오늘 오셨으면 정말 이야기가 풍성해졌을 텐데. 아쉬운데. 아니요, 또 그렇게 또 우리 세 분으로도 네. 아주 충만한 그런 오늘은 대화가 가능하지 세 명이 않겠는가. 아니라 한 분과 네. 둘의 나머지 둘. 그림자 둘 이렇게 아,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요 또. 자, 임 변호사님, 네. 자 함께 방송.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죠. 그냥 등 돌리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눈 오는 날이에요. 네. 눈 오는 날. 눈 왔어요? 아, 눈이 눈이 온다고 온대요. 예. 와봐야 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눈을 어떻게 첫눈을 네.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 네. 추억을 좀 하나 풀어보시죠. 첫눈이요? 예. 아, 저는 첫눈 기억은 이거 내 친구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네. 이게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12월 초에 첫눈 오는 날에 할 일 없잖아요. 그때 제가 그 싱숭생숭 아씨 눈도 오는데 오늘 할 일도 없고 예. 친구가 전화했대. 전화를 안 받지. 제일 친한 혹시 친구. 그 친구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옆 친구인가요? 라디오 방송 진행자는 아니고. 아, 그 라디오 방송은 다 친구예요. 아, 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라디오 방송 하는 그 수염난 학생은 그때 수염 기록 공부하고 있었어요. 대학을 떨어져가지고. 5천 원짜리 방송하시는. 네, 예. 5천 원짜리 방송 그분은 지금 대학 떨어져서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 추억이 없고. 예. 근데 제 친구가 전화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어. 아, 나 술이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씨 우울하다 막 그러고. 네. 근데 그 다음 날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소리가 야, 너 어저께 큰일 날 뻔했어. 오. 왜? 그랬더니 걔네 그 친구 집 앞에 되게 유명한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술을 먹고 집에 가다가 눈이 막 오는데 길거리에 쓰러졌대요 이렇게. 네. 어머. 그러니까 집 앞 아파트 현관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데서 쓰러진 거예요 눈 위에. 그 위에 등 위로 눈이 막 덮어져요. 그런데 길을 가시는 목사님이 예. 그 걔를 딱 발견해서 데리고 본인 집으로 가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저 수소문해서 찾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갑자기 내 친구 말로는 막 근데 어머니가 깨우는데 너무나 다정스러운 뭐로 얘 일어나 봐막 이러더니 얘 원래 야 일어나 이건데 아 엄마 오늘 학교 안 가도 돼. 얘 일어나 봐 여기 우리 집 아니야. 딱 일어났더니 어머니 옆에 구석에 이렇게 계시고 목사님이 성경책 드시고 이렇게 딱 가부좌 들고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야, 뭐 영화 아닙니까 영화? 한편의 영화. 한편의 영화죠.
저는 그래서 찍으셨네. 예, 전 초상 치를 뻔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니 그 목사님 그때 새벽 기도 가시다 보셨다는 거예요. 예. 그럼 목사님 눈이 오니까 새벽 기도 가지 말고 내일 갈까라고 그 친구는 아침 일어날 때 눈이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동사체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예. 아니 그렇죠. 아니 새벽에 눈 오니까 술도 예. 먹었겠다. 아니 또 눈이 쌓이고 천년의 그러면 추억 얘기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예. 듣고 저는 있을까, 그 첫눈 친구? 추억 얘기 나와서 예. 김태현 변호사님이 예전에 굉장히 그 미소년으로 오. 유명하신 데다가 예. 아이고, 그런 걸 여자들의 얘기하고 인기가 그래. 너무 많았어서 그랬어요. 진짜? 오. 그래서 저는 진짜? 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화면 그래서 가려주세요. 그래서 말도 안 돼.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5,000원 방송하시는 분도 예. 또 특히 이렇게 밤마다 예. 이제 클럽에 다니셨다라는 얘기도 아, 저희가 그래요? 많이 들었고 아니 뭐 그분이요? 네. 자, 여하튼 참. 저번에 그래서 그 첫눈과 관련된 에피소드 나오면 저는 이렇게 여성분과의 로맨스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예. 김태현 그럼 그때 변호사님. 이제 클럽 5,000원짜리 변호사랑 다닐 때 이렇게 얼굴 마담이었어요? 제가 언제 제 입으로 그랬습니까? 그 사실이라는 얘기네. 전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예.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대요? 아, 저는 뭐 잘생기셔서 돈은 이제 5,000원짜리 변호사가 되고. 5천원짜리 보면서 자산가잖아요. 아, 자산가. 알겠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 예. 첫눈 추억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공부만 했어요 저는. 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제 입으로 제가 뭐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네. 뭐 예전에 어떤 분이 예. 5천원짜리 변호사가 예. 또 내 친구 태연이 그랬더니 음. 그 서울대 미소년 그만하자. 오빠요라고 그만하자. 에이, 싫어요, 싫어. 그만하자. 그만해. 싫어요 이거. 방송합시다. 어?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예. 아, 우리 저 그런 사람이에요.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봐도 총각 같아요. 그럼요. 예. 아 그럼요. 변호사님 저 오늘 잘 나왔죠? 잘 나왔어요. 또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예. 제가 방송 초창기에 예. 저는 임 변호사 원래 알았어요. 백 변호사 때문에. 네. 근데 저 모 방송국에 있는 모 작가분이 저보고 소개팅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누구야? 그랬더니 임방글이 변호사 소개팅. 저 나갈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죠. 저 방글아, 스튜디오 나갈래요. 너 나랑 소개팅 안 하는데. 나갈래요. 저 그만하기. 자, 오늘 좋다. 셋이 분위기. 하세요. 셋이. 아, 분위기 좋다. 자 가짜 뉴스 방지법이 법제화되지 않은 저 것을 구속이에요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 알려지기로는 해경공 김씨 이 사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지난 토요일에 나왔는데 어떻게 세 분이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로 이제 봤다라는 게 경찰 발표였잖아요. 예, 예, 저는 예. 조금 깜짝 놀랐어요. 어. 저는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나온 경찰 수사 얘기는 별게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 예. 고발한 측에서도 왜 김혜경 씨 소환 안 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시위 벌이고 이래서 네. 저는 김혜경 씨 이제 특정 못했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동일인으로 특정했다라는 기사 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물론 그 또 언론에서 보도된 경찰이 결정적인 이유로 그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는 그 세 가지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둘을 동일인물로 보다니. 예.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그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나올 것 같았다. 네. 네. 근거가. 저는 글쎄 모르겠으니까 저는 뭐 이재명 지사 측 얘기는 제가 집값? 들을 길이 없고 이정렬 변호사님이랑 제가 일주일에 라디오에서 이 부스에 3번을 앉거든요. 술 먹고 3일. 예. 그래서 제가 듣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음. 저는 김혜경 씨 거라고 나올 거라고 것 같았어요. 예. 근데 나왔죠. 예.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예상을 좀 못했던 게 다른 것보다도 일단 그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워낙 사건들이 많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 지사에 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수사를 굉장히 집중해도 불구하고 기소기로 넘어간 게 3개뿐이고 사실 그 중에서도 그 3개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어떤 화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그나마 크다면 친형 입원 관련한 직권남용 정도인데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야 이러고도 제대로 뭐 어떻게 보면 밝혀내지 못했거나 그게 경찰이 크게 문제 삼지 못할 정도면 김혜경 씨 논란은 더 못 밝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트위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IP라든가 아니면 그 IT 특성상 이거를 실체로 밝혀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뭐 앞으로 뭐 더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경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고 판단을 그렇게 내렸지만 논란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중단된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경찰이 정식 발표는 했지만 논란의 여전히 넘쳐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예.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내세운 게 저는 이 지사 측에서도 반박을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예를 들면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대학 입학식 사진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경찰 측은 야 이런 사진은 가족 본인이 아니고서야 입수하기 어려운 사진 아니냐. 예, 이게 예. 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에 올라온 거는 이건 김혜경 씨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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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올라온 거 보면은 첫 번째가 김혜경 씨 카카오 스토리에 먼저 올라오고 이건 네. 김혜경 씨가 올린 거죠. 그 다음에 한 10여 분 뒤에 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올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느 분 카스에서 본 사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충분히 그 김혜경 씨 카카오 스토리를 보던 그 제3자가 그거 올라오자마자 캡처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그 사진이 그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5.18 그 유족이 그 영정 들고 있는 사진인가요? 이 사진이 이재명 지사의 트위터에 먼저 올라왔다가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해경군 김씨 트위터에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그 김혜경 씨의 카스에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김혜경 씨가 카스에 올린 게 캡처한 사진인데 그 예. 캡처한 사진의 그 사진을 올린 그 시각이 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 그 거기에 올라온 그 사진이 올라온 그 시각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그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자마자 그걸 캡처해서 카카오 예. 스토리에 올렸다는 이렇게 보는 거니까 예, 예, 예. 이것도 이거 보면은 이거 김혜경 씨가 이거 트위터에 올린다는 말 바로 캡처해서 자신의 카스에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거 뭐 그렇게 동일인이면은 그렇게 복잡한 절차 거치냐 뭘 캡처하냐 그냥 바로바로 올리면 되지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 숙려 가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캡처할 수도 있어요. 임 변호사가 얘기한 게 왜 저게 있냐면 저걸로 해명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결국에는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한쪽 입장이 거의 완벽하게 이쪽이 90% 맞네라고 돼야 유죄로 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민사소송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터넷의 특성상 논란의 여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예. 약간은 이게 경찰이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밝히진 않았다. 재판 결과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건하고 상관없이 좀 관행이라고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용어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변호사들도 그렇고 피의자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 내가 뭘로 의심받고 있는지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재판 넘어갔어야 서류들을 받아보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준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경찰의 검찰 측에서는 이게 수사의 밀행성상 꼭 필요한 거다. 이 내용들을 미리 알게 되면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미리 알아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사실 100% 범죄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과 상관없이 네. 그렇게 재판 절차 자체를 좀 저는 바꿔야 된다는 입장인데 근데 이것도 되돌이켜서 얘기해 보면요. 그러면 이것도 경찰 말처럼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개 안 한다고 한다면 미리 알려주면 또 반박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결정적인 건가? 오늘 안 나오셨지만 이정열 변호사도 이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있으면 예. 경찰이든 누구든 좀 다 꺼내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게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답답하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있으면 까면 우리 그러니까. 방송 한 며칠 할 수 있는데 아이템 메이커. 그죠? 방송이 저는 문제가 뭐 아니라 아이템 차원에서 국민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진짜 맞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자, 그런데 네. 경찰은 중요한 건 공판 과정에서 경계한다. 그리고 이정료 변호사도 저 인터뷰도 그렇고 저랑 같이 했던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분이 있는데 예. 수사 결과가 불리한다는데 불리하게 돌아가면 오픈한다. 근데 그게 아니면 굳이 오픈할 필요가 있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가진 거랑 좀 차원이 다른 거다. 이렇게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언론의 취재가 되니까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렇지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제가 많은 걸 오픈했습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네. 그게 흘러나와요, 다. 그죠? 네.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아침에 연합뉴스 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 그 해경군 김씨 Gmail과 동일한 다음 아이디 접속지는 이재명 자택. 이게 제목입니다. 예, 이게 예. 뭐냐면
저 Gmail 아이디 이거 이제 보도된 거는 그냥 말씀드려요. KTH631000이에요. 이게 이제 그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mail 아이디인데 요거 계정 중 누굽니까? 트위터 본사에 경찰에 물어보니까 트위터 본사에서 싫은데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안 알려주겠죠. 그런데 요걸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요 KHK631000이랑 똑같은 아이디가 다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똑같은 아이디. 근데 요게 경찰의 수사 착수 직후에 다음 아이디에서 탈퇴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해봤더니 이재명 지사 자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두 개는 동일 인물이고 이 지사 자택에서 접속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김혜경 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 KHK가 한둘이냐? 김혜경도 있고 김홍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경찰 입장은 뒤에 숫자 631000까지 똑같은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Gmail에도 있고 다음에도 있고 근데 Gmail의 접속지는 뭐 확인을 못 해봤는데 외국에 서버가 있으니까 다음 아이디는 수사 착수 직후에 탈퇴했고 마지막 접속지는 이재명 지사 자택이다. 그럼 보면 그 Gmail 트위터의 계정에 연결된 Gmail 아이디의 주인은 김혜경 씨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경찰의 얘기인데 이거 이제 오늘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흘러나오는 건지 누가 흘리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하루하루 이제 계속 나오고 지금 얘기한 그 이메일 같은 경우도 그 다음 메일 말고 지메일을 그러니까 성남시청실의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만들어서 그 지메일 계정을 그다음에 이제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메일을 많이 쓰는데 이거 줬어요. 굉장히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만들어준 이유가 일정 관리를 해서 캘린더하고 싱크시켜서 그거를 김혜경 씨나 이재명 지사가 집에서 쓰고 자기 스마트폰 같은 데 연결시켜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그 계정을 이용해서 트위터를 만들었는지 어쩐지는 본인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메일 다음은 이제 좀 하나밖에 없을 수 있지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저것도 간접 정황지 그건 맞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뭐라고 항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메일과 트위터 쪽으로 가면 미국 쪽으로 가버리면 거기서부터 블랙홀이에요. 거기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왜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뭐 좀 알려달라. 네. 라고 지금 할 언론에 때. 보도된 거는 예. 트위터에다가 이제 경찰에서 이거 계정주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트위터에서 뭐 알려주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아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예. 이재명 지사 측에서니까 김혜경 씨가 이거 확인해 달라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제가 TV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계정 주인도 아닌데 내 접속 기록을 알려달라고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러니까 정말 김혜경 씨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긴 해요. 제가 그 계정 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만 확인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것만 확인하면 아닙니다라고 들으면 끝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방송도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양지열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뭐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트위터 본사도 야, 이 방송 감각이 예, 모를 수 있다.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보다 미국 쪽이 훨씬 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데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걔네는 대놓고 미국 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놔도 구글 측에서는 우리는 협조 못한다라는 게 미국 IT 기업들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거를 철벽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냐면 걔네들도 스스로 자기 고객 정보를 자기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뭔가를 입력을 하면 그걸 그 입력하는 순간부터 암호화를 해놔서 자기들도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우리 회사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까지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개별 누구가 쓰고 있다를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내놔 그럼 아니 우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라고 항변하는 거거든요.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도 방법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 쪽과 관련된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양질 변호사? 저는 무슨 얘기인지 반만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어요. 저는 미국이랑도 안 친하고 IT랑도 안 친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다는 얘기죠, 양질 변호사. 똑똑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옛날에 회사 그만두고 잠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만뒀을 때가 IT 업종이었어요. 아 정말요? 양지열 변호사님 근데- 제가 아까는 김태현 변호사 칭찬했는데 양지열 변호사님이 굉장히 다재다능하십니다. 저분이 그래요? 뭐 IT면 IT, 외국어면 외국어,
또 예. 무술이면 무술. 심지어 성별도 두 개예요. 남자인데 언니야. 저기 예. 자 트위터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니까. 미쿡. 예? 네. 근데 저는 트위터보다 제가 하나 관심 쏠린 건 요거. 휴대전화. 휴대전화. 이게 전 이상해요. 보세요. 그건 저도 이상하죠. 이상해요. 보세요. 그건 저도 이제 이상해요. 상황 설명부터 드릴게요. 그죠? 이상하죠. 2016년 7월에 안드로이드 폰에도 아이폰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글들은 다 예. 2016년 7월 이후입니다. 제일 예. 문제된 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거.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비난, 당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후보 비난. 그거 다 16년 7월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게 트위터 같은 경우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 거기서 올리면 흔적이 남는다고 해요. 전 아이폰 안 써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전화기를 만약에 제가 이재명 지사라면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잘 알아요. 정치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적인 투쟁은 검찰이 다 100% 입증을 못하면 무죄 나오는 건 좋은데 예. 정치인들과 관련된 정치적 형사 사건은 법적으로 무죄를 받더라도 정치적 면접은 아니거든요. 그건 별개예요. 그럼 정치인들은 뭐 입증 책임 이런 거 다 떠나서 예.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뭐 군대 면접하면서 면제 기록들 뭐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 월급 명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문제될까 봐 자기를 소명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료들을. 자기들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것들. 예,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예. 아이폰 요거 하나 딱 내면 그럼 그 아이폰을 싹 분석해서 트위터 접속 기록 아무것도 없으면 김유경 씨는 클리어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걸 안 내요. 뭐 이제 동아일보인가 월요일 날 뭐라고 기사가 일면 탑으로 났냐면 제출 거부 이렇게 났어요. 그랬더니 저 그날 오전에 이재명 지사가 반박글을 뭐라고 했냐면 기자회견하면서 무슨 제출 거부야. 경찰이 최근에 요청했는데 그리고 지금 어디 있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배경 어떻게 된 거냐면 이재명 지사 측 얘기에 따르면 그 이후에 전화번호 44로 끝나는 전화번호가 공개가 많이 되니까 뭐 전화 오고 막 문제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폰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아이폰 그 통신회사 갖다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폰 어디 갔어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선거 때 네. 공영 휴대폰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딘지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재명 지사라면요 그거 내겠어요. 그건 본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낸다? 어디 있는지 잘 소재가 불분명하다? 저는 이게 납득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좀 제가 너무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선거 때 공용폰을 썼다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선거 때 문자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문자 보내면 전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통신사 가면 선거 때 문자 발송용을 한 2달 정도 딱 가입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전화기는 사야 되잖아요. 근데 기계를 다 사기가 어려우니까 중고 공기계를 모아요. 캠프에서 이제 선거 자원봉사에서 쓰던 옛날 폰 다 초기화시켜서 그걸로 문자 발송을 써요. 예. 근데 거기 쓰는데 후보 부인이 쓰던 폰을 초기화시켜가지고 선거 운동용으로 문자 발송용으로 쓴다? 그런 설명이 같아. 저는 그게 사실은 납득이 안 가고 후보 부인이 쓰던 걸 그렇게 도지사 하던 걸 쓰는다는 건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고 설사 썼다 하더라도 어딘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 폰이. 예. 그 후보 부인이 쓰던 건데 그걸 막 버립니까? 그건 분명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방패인데 그게 어디 가는지 없다? 그걸 안 낸다? 저는 네. 저도 그 납득이 안 부분은 가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제 그 다 김태현 변호사 설명이 유감스럽게도 이 설명이 맞고 유감스러운 건 김태현 변호사 하는 말에 옳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싫으니까 어쨌든 진짜 똑똑하죠 저. 한 가지 네. 언론에 다 나온 얘기예요 이거. 그래요? 한 제가 가-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서 바꿔야 될 거면 기계약 바꿀 이유가 없어요. 전화번호만 바꾸면 번호만 되지. 바꾸면 돼요. 예. 왜냐하면 그리고 아이폰 같은 거 한 번씩 해놓으면 우리도 거긴 뭐 이것저것 깔아놓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많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번호만 바꿀 텐데 왜 그랬을까 싶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2부 마무리하고요. 11시 지나서 3부에서 다시 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3부 2부에 이어서 3변 시대로 함께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오늘은 또 임방글 변호사와 이렇게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한 사안 뭐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글쎄 뭐 한마디 더 하자면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무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네, 정치적 영향. 파장들, 네, 영향들. 그 이제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재명 지사는 저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야 간 징역 간 대립이 되게 가속화되잖아요. 우리 한국 정치 가장 큰 네네. 문제가.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적인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 얘기와 할 수 없는 얘기가 있거든요. 금도. 근데 이제 저기 문제가 됐던 트위터 그 개정하였던 메시지들은 금도를 넘었죠. 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 뭐 무슨 장사하지 마라. 네. 뭐 너도 똑같이 전쟁 똑같이 이런 부분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후보의 가장 큰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홍준표 후보도 하기 힘든 말입니다. 홍준표 후보도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 정도로 금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같은 진영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정계 못한 거죠. 예. 저는 법적으로 봤을 때 이 4만여 건의 그 트윗 중에서 만약 김혜경 씨가 이 4만여 건을 다 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네. 지금 이정렬 고발인 측에 있는 이정렬 변호사도 여러 명이 그 트윗을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그럼 이 4만여 건 중에서 문제되는 트윗 중에서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김혜경 씨가 썼느냐 이거를 검찰이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 그 특정 못하면은 기소 자체를 못하니까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김혜경 씨가 무죄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걸 법적보다 정치적인 의미로 더 풀거든요. 그러면 그 4만 계정을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 아니라 캠프에서 공유한 거라고 합시다. 정치적으로 더 문제죠. 왜냐하면 부인 혼자 했다 그러면 제 부인의 불찰인다 이러면 되는데 캠프가 다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조직적인 거거든요. 그건 정치적 파장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거죠. 예. 설사 법적 무죄를 받을지언정. 예. 양지열 변호사님. 아니 뭐 결국 저는 검찰에서는 아마 기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 변호사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제 아까 특정할 수 있었던 부분들 얘기 몇 개 한 게 있잖아요. 네. 뭐 사진 같은 것들 이재명 지사와 네, 관련된 네. 가족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부인이니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것들이 연결이 가능할 것 같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메일 계정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곳이 그 본인 집이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 특정은 가능하고 그리고 CCTV 결국 재판에서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경찰은 민감위청장이 나와서 우리 정치 수사가 아니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수사기관은 예. 유죄를 입증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유죄 쪽에 애초에 맞춰놓고 그쪽으로 수사를 하는 그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치 잘못된 일인 것처럼 비난하지만 모든 수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CCTV 따지는 건 재판으로 가야 되고 빨리 가서 좀 다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예. 용디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안 돼요? 예, 예, 우리 예. 용디와 우리 정치쇼 우리 정 PD와 우리 샤이닝 작가들 위해서 아이템 제공. 아, 예, 예, 딱 예. 뉴스공장을 무너뜨렸어요. 메가 아이템. 3년 시대 하루 예. 검찰 기소된 다음에 우리 다 빼고 예. 이정렬 변호사님하고 저 김혜경 씨 변호사가 나승철 변호사님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예, 예. 두 사람 딱 한번 붙여보세요. 1시간 동안. 청취율 대박 납니다. 그냥 대박. 거기 우리 임박을 네. 변호사님도 아니 우리는 가고. 우리 가고 그래 네, 가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지금까지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 과거에 그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조사를 해봤더니 블랙리스트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두 번의 조사는 어떻게 된 것이고 이렇게 이제서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블랙리스트. 아,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예를 들면 방송국 예를 들게요. 네. SBS 라디오에서 패널들 성향 분석 이렇게 만듭니다. 네. 양지열 예. 무슨 일 잘한다고. 네. 그런데 언니라고 함 뭐 이런 거 막 있고 막 좌판이 있어요. 우판이 뭐 이런 거. 네. 예. 뭐 김태현 네. 적폐이다. 하지만 과거에 꽃미남이었다고 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이런 거 일단 합시다. 저기 예. 백성문 배신자. 배신자. 수험을 깎지 않음. 지저분함. 뭐 이런 거 있다고 합시다. 패널 분류 보고서 예. 요거까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에요. 왜요? 사장님이 궁금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 더 나가서 예. 그래서 그 다음 문건 패널 정리 방안. 양지열. 언니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됨. 김태현. 곽꽃미남이었으면 질투남 뭐 이런 거. 백성문. 네. 뭐 수염 지저분해서 안 됨. 이렇게 해서 출연 배제. 이렇게 하면 그거 완전 블랙리스트 되는 거거든요. 예. 단계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실행까지 하면은 실제 못 나오게 하면 이제 직권남용으로 법적 처벌이 되는 거죠. 아, 그래야만 이 사실 블랙리스트로서 그렇죠. 완성이 된다. 네, 근데 예전에 어디 뭐 숨긴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철상 법원행전 처장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초기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그 사람들의 생각은 예. 그냥 성향 분석 자료만 얘기한 것 같아요. 음. 성향 분석 자료지 그걸 가지고
어디로 보내 이건 없다. 성향 분석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없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나오고 그저께인가 이제 SBS 8시 뉴스에 나왔던 보고 내용은 뭐냐면 예. 문건 제목이 판사 동향 분석 이게 아니라 무리를 이야기한 그렇죠. 법관 인사조치 네, 보고서. 인사조치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조치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제가 그 문건 내용을 물론 본 건 아니지만 예. 제목이 인사조치 보고서고 거기에 보면 뭐 성범죄 이건 뭐 당연히 인사조치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뭐 무리를 일으키는 뭐 글을 뭐 썼다든지 이런 사람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네. 두 문건을 종합하면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아. 무리를 일으킨 판사에 대해서 뭐 임지 좀 안 좋은데 보내던가 이런 불이익 주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무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예, 그런 거면은 이거는 무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무리 제가 막 진짜 재판에서 막 폭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에게 뭐 곤란을 주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거나 이런 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게 예.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송승용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4년 8월에 권순일 당시 그 법원 행정처 차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는데 그때 이 송 부장판사가 그 내부통신망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대법관 구속이 너무 이 최고 엘리트들만 되는데 이런 최고 엘리트 위주가 되어서는 좀 안 된다. 좀 다양해지면 좋겠다. 이런 예.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무리를 일으킨 판사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히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렇게 제청한 거에 대해서 지금 태클을 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정계 인사에서 수원지법에 있었는데 저 멀리 어디? 통영 아이고 세상에. 멀다. 예. 총명 지원으로 전범지가 남해 아닙니까 됐습니다. 남해. 네, 그래서 굉장히 멉니다. 예. 근데 지금 얘기한 게 한 8명 가량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그 문장은 이런 거였어요. 대법관 그 시절에 대법관한 사람이 퇴임을 하면서 선배들 머리 아프게 만드는 후배들이 되지 말아달라고 대놓고 퇴임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야 뭐 판사 임지라고 해도 통영도 좋은 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불이익이냐. 지난번 박근혜 국정농단 상태 때 블랙리스트처럼 뭐 밥줄을 끊어버리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법관들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을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네. 판사는 사법부 독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10년마다 한 번씩 재임용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방을 계속 돌리는 거가 그나마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였고 그렇게 해서 찍힌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조리돌림이라고 하죠. 아하. 다른 사람들이 다른 판사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아 저런 글 함부로 올렸다가는 계속 지방 돌게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는 이제 이 조직 내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없어졌구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서울은 근처도 못 오겠구나. 못 오죠. 네. 서울 그리고 못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법도 못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 위에 뭐 대법관이 됐든 뭐가 됐든 못 올라간다라는 그게 돼버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대법원이 그 문건을 이제 사실상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불이익을 줄 판사를 낙점한 그런 문건도 드러나서 야 이건 뭐 이거야말로 정말 스모킹건이 아니겠는가. 예,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이거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그 법관이 희망하는 그 근무지 그 배정, 그러니까 근무지 그 순서를 내거든요. 1순위, 2순위. 그러니까 이 근무지 배정 우선순위 등수를 낮춰서 이 원하는 것보다 먼 곳에 보내자는 그 방안이 1번이었대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딱 부의표를 싹 하시는 거죠. 이거 얘는 먼데 보내야 돼 부의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참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얘는 먼 곳 부의표. 근데 이 문건이 나왔으니까 이걸 봐서는 정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또 우리가 무리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어떤 그 비위를 건드려야 됐다고 할까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예, 불이익을 그것도 그냥 그 문서에 부의표를 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던 저로서는 굉장히 좀 경악을 금치 못할 아니 얘기입니다. 3번이나 사법농단 관련한 조사를 했는데
이런 문건을 놓고도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참 부실 조사 의혹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일부러 부실 조사하라. 그렇게까지는 했을 것 같지 아니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법관 조사를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했었을 때는 주로 처음에 그러니까 법관 사찰 관련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예, 예.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PC에 어떤 문건이 들어있느냐를 주로 봤었고 근데 전수조사 안 한 거라면서요. 전수조사까지 아니고 PC에 들어있는 문건을 뭐 키워드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법관 사찰 쪽에 관심을 두고 들어있는 문서들에 포함된 내용을 단어 검색을 해서 찾아내서 그다음에 보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처럼 이렇게 정말 저인만식으로 그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어진 모든 문건 대표적으로 임종원 전 차장이 이제 퇴임하면서 가져갔던 문건들 같은 그런 것들까지 다 긁어 모아서 보다가 보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으로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이럴 만큼 의지를 가지도 않고 그럴 만큼 자료 조사 대상이 넓지도 않았던 거죠. 예. 김태현 변호사. 야. 뭐 언급이 없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또 갑자기 저렇게 몰아가세요? 예. 아까 블랙리스트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제가 그러셨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이제 문제는 이제 처벌의 문제인데 직권남용. 예. 그래서 이건 좀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 직권남용. 직권남용으로 어떻게 처벌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진짜 두 가지 저는 직권남용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형법상 있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왜냐면 너무 이제 오남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 잘 모릅니다 저는 직권남용.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인사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진짜 애매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인사에 관한 직권남용이 하나가 무죄가 나오고 하나가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위층 아마 노태강 전 차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사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하급 직원도 유죄가 나왔어요. 왜냐면 꼭 이제 1급 이상 공무원들은 원래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정무직이라. 원래 정보직이니까 자르는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밑에 공무원들 하급직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 받잖아요. 그러니까 못 자른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문제 판사들을 잘라 이랬으면 직권은 맞을 건데 그냥 지방으로 보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사 재량이야. 법원은 경양 교류의 원칙이 있어. 어차피 서울에서 그럼 지방 가야 돼. 근데 뭐 대전은 뭐 예를 들면 충청도까지 가면 되고 뭐 통영은 안 되냐? 인사 재량인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거긴 사람이 이게- 안 사냐? 예. 뭐 이렇게. 통영 회 맛있다 너 막 이런 얘기하면 굴 먹고 얼마나 좋냐 경치도 좋은데 뭐 이런 얘기 하면 이걸 과연 뭐 비난은 할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 유죄 이렇게 할지 저는 사실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법적 사실- 책임과 예. 비난은 우리가 별개니까. 저는 사실 말이죠. 네. 이게 만약에 법원의 일이 아니라 뭐 일반 어떤 직장의 일이다. 그러면 법원이 그 맥락까지 다 살필 거라고 봅니다. 진짜 지방 발령이 뭐 통상적이고 뭐 전혀 뭐 문제될 것이 없는 보복성이 가미되지 않은 그런 인사였다. 라는 주장이 과연 진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건지 그것까지 따지겠지만 법원이 자기 조직에서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냉엄하게 그래. 맥락까지 다 따질지 이건 의문이에요. 하나만 좀 궁금한 거 말씀드리면 안 돼요? 예. 이거 이 말하고 잡혀가면 어떡하지? 좋은 일이죠. 그래요? 예. 예. 검찰에서 이거 막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은 대신해서 그렇구나. 예, 그러면 잡혀가 각오라고. 저기 검찰에서 이거 인사에 막 블랙리스트 막 그러고 막 인사를 막 지방으로 막 날리고 말도 안 된다. 예. 막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진짜 많은 게 검찰 아니에요? 지방으로 날라가고 막 이런 거? 그죠? 왜 저를 쳐다보면서 네. 동의를 구하세요? 전 동의하지 아까 않을 저 거예요. 가족 이거 보면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인사가 블랙리스트 있고 이러면은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뭐 재판에도 법원 하지만 네. 검찰에서 이런 거 없을까? 근데 이거는 그 검찰에 그런 거 검찰도 누가 많죠. 수사하지? 아저씨 이거는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냥. 문건 자체가 제목이 네. 물의 야기 판사 대응 보고서예요. 검찰 문건 안 만들고 그냥 하나?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고 한 것 자체가 예. 뭐가 물이냐를 보면 아까 임 변호사가 설명했잖아요. 게시판에 대법원장이랑 다른 뜻을 밝힌 것만으로 물이라고 봤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검찰은 어떨까? 뭐 이거 그건 궁금한- 저기 저 검찰 이런 거 구속돼서 없을까? 수사 받으면서 물어봐요. 검찰도 못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죠. 모르겠다. 아니, 이거 김태현 가만- 변호사 단독 의견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궁금하다 그냥. 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자, 조선일보가 진보는 물론 보수 이 대법관들도 같이 일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인물로 꼽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환됐고요. 처벌될 것 같습니까? 저부터 얘기해요? 그러면 뭐 저 할게요. 네.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왜냐하면 것 이게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같다. 이거 만약에 박병대 처장이 처벌 구속되려면 임종원 전
차장의 입을 열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임종원 차장 처음에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밑에 그 임종원 차장으로부터 전 차장으로부터 오더를 받은 판사들이 저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받으면서 임 차장이 시켰어요.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임종원 차장은 구속된 것 같은데 그럼 그 위로 타고 올라가려면 일단 처장 지금 박병대 뭐 처장이 한테 합법 처리가 이제 구속이 되려면 임종원 전 차장이 예. 처장이 시켜서 했죠. 내가 단독을 어떻게 합니까? 아하. 제가 다 보고도 이거 시켜서 했어요라고 진술해줘야 되는데 뭐 진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지금 묵비권이라면서요. 아하. 그러니까 타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단 박병대 전 대법관까지 가는 데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임종원 전 차장도 본인이 다 부인을 했어요.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고 임종원 차장의 모든 행위에 거의 그러니까 공소장 임종원 차장 공소장에 108번이나 예. 함께 하신 걸로 기록이 이미 돼 있거든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그 얘기는 이게 범죄 혐의가 108가지란 얘기는 아니죠? 그건 네. 아니고요. 예, 예, 그걸 범죄 혐의가 108가지면 그거는 네, 어마어마한 예, 예.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 전 차장을 구속시킨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될 것 같고 소명은 될 것 같고 다만 혐의는 31건 있네요. 예, 이것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예. 비자금 조성 같은 부분은 사실 얘기한 것처럼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다만 이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공보관실로 돈 내려보낸 다음에 다시 현금으로 찾아온 부분만 해도 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그 정점에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저는 뭐 충분히 같이 처벌되는데 검찰이 공을 들여서 소환 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임종원, 박병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박병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는 어느 언론에 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박병대 전 대법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꼽아가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그리고 정말로 뭐 대법관, 뭐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썼는데 저 그 기사에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박병대 전 대법관도 2014년, 2016년 법원행정처장이었고 그 전에도 법원행정처에서 2번인가 3번인가를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요 보직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 행정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리트라고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막상 재판은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재판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사법 행정 능력 내지는 엘리트로서의 어떤 관료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법관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대법원장도 될 뻔했다. 그게 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거를 엘리트라고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기사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박병대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됐었어요. 제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차한성 전 대법관이랑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이제 차기 대법원장이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았다면은 이분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대법원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고요. 이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박칼이래요. 박칼이. 왜요? 박칼이. 칼. 네, 그게 카리스마. 칼. 카리스마와 예. 박병대 이름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분이 그만큼 좀 카리스마를 보이면서 굉장히 일처리를 잘했다. 뭐 그래요. 사법 행정의 달인 이렇게 불리우면서 진보 보수 뭐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그 신망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이 공모 관계에 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병대 전 대법관도 뭐 영장 신청? 108번이나 지금 예. 언급이 되고 한 걸 보니 영장 신청까지는 갈 것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또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임종원 차장이 말을 안 해서 이거 좀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그냥 조직 구조상 보면 법원 행정처라는 곳에서 네. 법원 행정처 차장이 2인자가 예. 혼자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혼자 계획해서 충성을 보이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또 임종원 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이 윗분도 잘 모시는 걸로 유명했던 분인데 예. 이분이 자기 위에 처장님 빼고 자기 스스로 다 계획했다? 네. 이게 오히려 더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라서 아이고, 정말 저는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깔끔합니다. 우리 임 변호사님.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깔끔해요. 우리 뭔가요? 김용민 용기 입장에서는 그냥 예.
그냥 멘트도 그냥 용디가 좋아하는 멘트고 그냥. 오늘 뭐 제가 좋아하는 아니에요? 멘트가 뭐가 진행을 있어요? 안 하고 계속 어? 저쪽만 보고 있어. 나는 진행할 생각이 적폐인데. 없고 모니터를 안 보고 그냥 저쪽만 보고 있어.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빠질까? 아 그럴까? 자, 그래요. 그나저나 여삼변 시대로 그냥. 여삼변 시대. 아, 좋죠. 아 근데 어. 적폐를 포스트에 앉을 여자 변호사가 없다. 음. 아니 나 와야 되겠네 저는. 형은 좀 빠질 건데 저는 그러니까 할 수 지금 없어 이게. 결국 여자 변호사 2명이랑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 적폐 같이. 여자 변호사 없거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분이 적폐 담당이에요. 아, 적폐. 적폐. 아호에 아호. 아호. 아. 적폐 적폐 김태현 김태현 선생. 선생이라고. 예. 원래는 봉태인데 봉태. 남봉꾼 김태현. 아, 남봉꾼은 아유, 아니고 변태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전국 방송에서 백변도 안 하던 얘기를 봉투 맞지, 제가. 남봉꾼.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예. 자, 그나저나 지금 그 법관 회의에서 문제되는 판사는 탄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정치권은 특히 여권 쪽은 이 탄핵 추진에 급물살을 탔어요. 자, 이 첫 법관 탄핵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요? 예, 안 될 건데요. 안 된다. 정석수가 안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 현실적. 탄핵 소추 자체가 안 된다. 아니 탄핵 발의는 하겠죠. 음. 발의는 되겠죠. 3분의 1을 하는데 이제 헌지로 넘어가려면 과반 통과해야 되는데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부터 저기 저 어디죠? 저 민평당, 정의당, 뭐 친여 무소속 다 모으면 한 150 조금 넘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이 문제들이 반란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누가 누군지 거기다가 이제 이게 사실은 또 법원에 뭐 안 걸려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 저는 국회 눈떡 못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고 또 하나 저는 그리고 아직은 사실 좀 탄핵 논의 일이죠. 왜냐하면 탄핵하려면 누가 무슨 혐의를 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정된 게 없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 그리고 또 박근혜 하나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거는 예. 당시에 특검에서 뭔가 기소 그렇죠. 의견 네. 기소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거 근데 아닙니까? 그때는 예. 대통령 박근혜란 사람이 예. 이미 수사했던 최순실의 공소장에 의해서 공모 관계를 많이 엮였어요. 어느 정도 좀 가능했는데 지금은 일단 어제 법관 결의를 봐도 누군지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사실 판사들이 제일 중요한 게 특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또 하나는 법관 결의대회에서는 특정을 일부러 안 했고 일부러 지금 안 상황에서는 삼권 분립을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현재 조금 전까지 얘기하고 있던 사안과 관련해서 박병대, 임종원 두 사람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이 누군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일부는 그래요. 아니 이게 법관들이 스스로를 탄핵해달라고 해서 상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리고 뭐 이게 정치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정치화로 흐른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의 종아리를 때려주십시오라고까지 목소리를 내는 지경에 이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뢰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법관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게 뭐 발의가 되고 헌재의 결정이 안 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점이 있다고 봐요. 물론 저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특히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발의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정치적 지형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민중당이나 무소속 일부 이런 분들이 합하면은 과반은 넘거든요. 그렇다면 과반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만약에 분위기가 뭐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은 지금 뭐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있잖아요. 바른미래당이 또 3명. 그 몸은 바른미래당이 있지만 마음은 민주평화당이 가 있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분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용기 자유한국당 말씀대로 가겠지 정말 야 이거 의결수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싶으면 그러면 이 문제된 그 판사들이 사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거든요. 탄핵이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네. 일단 소추 의결이 되면 예. 의결서가 이제 자기에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임을 못 해요. 근데 그 전에 사임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뭐 탄핵 조처가 아예 진행이 안 되죠. 저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당시 이제 저 박근혜 대통령 사진 하야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탄핵 나기 전에. 그때 예. 박 전 대통령이 다 물러났겠습니다. 그러면 탄핵 안 못 하잖아요. 네. 똑같죠. 만약에 제가 해당되는 저 그 판사라면 탄핵을 발의하는데 내일
또 그거를 놔두겠습니까? 그냥 사퇴하라고 나오지. 얼마나 어디까지 불명인데요. 실제로 안 네,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그걸 바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만약에 이거 해서 지금 이거는 꼭 네. 읽고 넘어가야 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요. 4266번님. 김선영님. 예, 김선영님, 임방글 변호사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아이고,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위에는 안 읽어도 돼요. 예, 네. 임방글 변호사님 수고하셨고 네. 김태현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예, 나오셨습니다. 예, 예. 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4부는 여의도 흥신소, 여의도 화제의 인물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SBS 퍼니 강경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경입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은 그 최근에 네. 그 이수역 네. 그 사건, 네.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토론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셨더만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얘기했는데 네. 제가 무슨 뭐 반페미니스트 노선의 선두주자 같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네, 뭘 이제 어찌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무슨 저기 젠더 이슈도 아니고, 네. 근데 뭐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는 예, 우리가 예. PC라고 하는 보통 정치적 올바름. 그렇게 네. 번역되는데 이게 은근히 미국에서도 이제 갈등의 요소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PC 그 자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본인은 정치적 올바름 지키겠다고 예, 연설할 때 항상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게이와 레즈비언 친구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런 예. 것도 미국의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PC거든요. 네. 근데 PC는 무조건 옳다라는 관점에 접근하게 되면은 네. 또는 미국에서 다 공인됐다는 관점 접근하면은 무분별하게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는데 네. 저는 한국에도 그런 것이 이제 좀 반작용이 있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 PC도 미국에서 논쟁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어떤 인물을 만나보게 될지 궁금한데요. 강경윤 궁금한가요? 기자님. 예. 네. 오늘의 여의도 흥신소 주제는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김성태 원내대표. 네, 사실 작가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주제를 누구로 잡을 것인가, 예. 이제 홍준표 전 대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김성태 원내대표로 할 것인가 네. 좀 고민을 하다가 홍준표 대표는 조금 더 이슈가 익은 다음에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슈를 잡게 됐습니다. 예, 뭐 그저께인가 정치 복귀 선언을 했어요. 네, 내가 옳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왔다 그랬는데, 네. 근데 이 선거를 앞둔 상황도 아니고 또 본인이 뭐 출마를 할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닌데 뭐 사실 정계를 떠났을 때와 돌아올 때 무슨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정의당 논평을 하나 인용하자면은 네, 예. 정의당 최석 대변인, 예. 최석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 나간 다음에도 계속 뭐 밖에서 장외에서 한 마디씩 해가지고 언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오셨다니 어쨌든 격하게 환영한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당이 이제 안철수 대표 칩거 또는 이제 해외 거주 중이지만 지금 네. 이게 왜 나갔을까? 왜 애초에 미국에 나갔을까라는 생각하게 될 정도로 예. 그 공백기가 참 무의미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 네. 돌아왔다 하면 다음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12월 달에 뭐 방송국 하나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유튜브야 뭐 네. 유튜브 네. 한다고 네. 뭐 정치에 복귀한다. 그 라고 본인이 말할 수는 스피커를 없으니까. 키우면서 뭔가 좀 입지를 좀 하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오늘 저희가 논의할 김성태 대표 네. 같은 경우도 김성태 TV 만든다고 했다가 네. 지금 가보면 조회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 그 3,400 정도인가요? 정도.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유튜브 영상 찍으면요. 예. 자기 지역구에는 문자로 다 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한 5만 개는 문자 뿌렸을 텐데 지금 어. 가면 영상 조회수가 300, 400 이러니까. 그 단식할 때 그 김성태 TV를 개국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은근히 그런데 예. 김성태 대표가 예. 이 방송용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전 예. 좋을 것 같아요. 3,400 정도면은 조회수가 그 정도면 용디가 잠자면서 찍는 수면 맞습니다. 동영상 정도 동영상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이제 잘 때 이제 잠방을 좀 해보는데 먹방이 아니라 잠방. 뭐 그거는 못한 것 같은 그러네요. 생각도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망스럽네요. 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네.
먼저 신상부터 네. 한번 살펴볼까요? 털업 해볼까요? 네. 네, 자유한국당 김성대 원내대표는요. 2017년 12월부터 자유한국당 제2대 원내대표직을 역임 중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는 강서구 을이죠. 네. 같은 당에도 동명이인의 비례대표 의원 김성태 의원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58년생 그리고 동명이인의 비례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54년생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띠죠. 올해 60세. 네. 그리고 친분이 있는 안민석 의원은 8살 차이. 안민석 의원이 8살 어린 거죠. 젊은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습니다. 네. 고등학교는 잘 알려진 대로 진주 기계 공고를 졸업한 거죠. 네. 워낙 진주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우병우를 우뱅우, 민병두를 민뱅도라고 말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예, 예, 예. 네, 그리고 대학은 강남대학교 법학 학사 2001년도에 아주 뒤늦게 입학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제 후배가 되는 건가요? 아, 그런가요? 저는 99년에 졸업했는데. 후배네요. 예, 후배네요. 예. 네, 그리고 한양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출간한 책 등에서는 강남대 이름은 거의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기입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로 이제 석사의 이력만 주로 기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공부를 그럴까? 이제 이분이 뭐 노동운동 하시고 이러다 공부를 늦게 좀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사실 자기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친 부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은 이게 그렇죠. 이력이 좀 누락된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7살이던 1983년에 해외 건설 현장 근로를 자원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정도 일했던 이제 경력이 있죠. 열사의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한양건설 그때.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KT에 입사해서 노동조합 간부를 역임했고 그리고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거쳐서 사무총장을 했고 또 서울시 의원도 거쳤고 한나라당에 서울시 의원이 입당한 거죠. 민주당 비례로 그것도. 당적이었어요. 네, 민주당이었어요. 비례로 민주당으로 당선시켜줬습니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자유한국당 네. 예 들어간 거죠. 어떻게 예. 보면은 좀 제 느낌에는 좀 이게 이례적이라고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노동운동 했던 사람이 이런 보수 정당에 들어갔다는 게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요? 예전에 이제 네. 한국노총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네. 한국노총은 자유한국당이랑 그 당시 새누리당이랑 연대 관계에 어느 정도 있었던 것도 있고요. 이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노동운동 하던 시절의 주장들을 살펴보면은 네. 지금이랑 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도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라 이런 말 네. 주장했던 적도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 입장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김성태 대표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모습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우선 이제 근로자분들은 김성태 대표에게 한번 이 타임에 감사를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 뭐의 핵심 역할을 했냐면요. 주 5일제 도입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토요일 일요일 쉬실 때마다 김성태 대표에게 약 0.1초 정도씩 고마움을 표시하시면은 다리에서 통과까지 된 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거라는 이제 거죠. 노총 쪽의 입장을 이제 대변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굉장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거죠. 그 당시에. 그러네요. 그리고 별명은 또 들깨입니다. 그래서 들깨. 이 들깨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나 본인이 지은 건 아닐 것 보니까 같은데 들깨는 아니 본인이 지었던데요? 들깨요? 네, 제가 네. 언론 매체 이 들깨라는 단어가 김성태 의원이랑 같이 등장한 게 언젠가 봤더니 작년 12월밖에 안 됐습니다. 네. 김성태 본인이- 대표는 아무리 제가 옆에서 이 행동 양태를 봐도 들깨보다는 나무늘보 같은 약간 그런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스트롱 윤이라고 네. 계속 얘기 부르짖는 것처럼 본인도 들깨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캐릭터는 약간 좀 저희가 보기엔 나무 아니 근데 왜냐면 배현진 나무늘보가 은근히 발톱도 세고 되게 무서워요. 근데 평상시엔 네. 이제 늘보처럼 있다가 예. 나중에 이제 때리면 그때 이제 들깨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렇죠.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네. 이제 입당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배현진 아나운서는 제가 사실상 들깨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니 저기 아니, 아나운서로 아주 그 품격 있게 살아오는 그러니까. 삶이 이거 본인이- 그분을 들깨로 왜 네. 만들어요? 네. 아니, 근데 본인은 이- 전혀 그러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김성태 대표 사투리가 보면요 누구랑 비슷하냐면 허구현 선생님이랑 비슷해요 예. 보면 이게 루엔진이 예. 그러니까 그렇지 뭐 거기도 아마 발음 해보시라고 하면 우뱅우 나올 겁니다. 박뱅호 나오고 이제 할 거니까요. 예예예. 좀 그렇게 있고. 예. 그런데 김성태 대표가 저는 이제 좀 뭐 바른정당에 어쨌든 탈당을 해가지고 같이 있었으니까 네. 굉장히 좀 재밌는 추억들이 좀 있긴 한데 네. 그 시키면 다 해요 좀.
시키면 다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두 가지 분류거든요. 예. 네. 아무리 옆에서 조언을 해가지고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이미지 변신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키면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면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김성태 네. 대표는 그래서 시키면 다 하는 부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만만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변화에 네. 잘 적응한다는 잘 얘기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유동적이다.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어쨌든 노동운동하면서부터 현장에서부터 올라오고 정치인까지 와서 삼선 의원이라는 중역까지 맡아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하. 그 변화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네. 반대로 네. 이제 오히려 순탄하게 엘리트로 정치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안경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저는 그건 긍정적으로 보고 저는 다만 그게 이제 그분의 가장 큰 생명력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양날의 검이죠, 이거는. 예. 그렇죠. 그때 음.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때 네.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하고 먼저 만나서 예.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복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복당할 때 예. 결국 작전은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김무성 대표도 추가 탈당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예. 결국에는 김성태 지금 원내대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 홍준표 대표 측이랑 표를 합친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홍준표 어. 대표가 원래 뭐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홀로 독고다이라는 형태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자기의 세력이 너무 미약하니까 네. 홍준표 대표로서는 바른정당에 있던 사람들 들여오면서 친홍계로 이제 만들려야 돼. 그러네요. 그때 근데 이제 막 탈당하고 이랬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예. 그 예전에 그냥 새누리당에 있을 시절에 바른정당 만들기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2016년 총선을 이제 지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이 네. 혁신위원장을 이제 세웠어요. 네. 그게 누구였냐면 김용태 의원이에요. 지금 사무총장하고 있는. 제가 이제 그때 그냥 뭐 기자들이랑 앉아가지고 국회 잔디밭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가 앞에 씩씩거리면서 달려나가요. 네. 누군가 했더니 김용태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기 혁신위원장 임명하는 게 무산됐어요. 그래가지고 나 사퇴한다고 이제 기자회견을 가는 길이었어요. 네. 근데 한 2분 있다가 이제 우리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용태야 이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예, 예, 예. 네,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 했더니만은 김성태 대표. 숨도 이제 헉헉 찌면서 이제 오는데 되게 국회 안에 있으면 김성태 대표 그런 이제 좀 다혈질적이면서도 좀 어느 정도 정감 가는 모습 되게 많이 봅니다. 인간적이긴 해요. 행동가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 이제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박원순 시장이랑 설전하면서 서로 막말이다 무슨 뭐 정치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새누리당에서 김성태 대표의 그 생명력이 참 길고 그 한 것은 뭐냐면은 이질적인 존재라서 그래 새누리당에서는 예, 그런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요.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하다 예. 보니까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었는지 지금 막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 네. 이름을 발음을 진짜 못하시죠. 저도 준석이라고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준숙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준석이. 네. 그래요. 예. 어짜에 약하거든요. 네, 경상도 분들이. 그래요. 그 지금 김성태 네. 원내대표는 그러면 저기 홍준표 전 대표와 가깝다고 봐야 됩니까? 현재도?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좀 재밌는 상황이 뭐였냐면 김무성 대표와 이제 그 정치적 운명 같이 했거든요. 그렇죠. 김무성계 좌장으로도 꼽혔습니다. 맞아요. 그게 좀 김성태 원내대표. 좀 웃긴 게 친무게라고 이제 했었죠. 원래 김성태의 그 왼팔이 김성태고 오른팔이 이제 김학용이다. 이런 말이 돌았거든요. 예, 예. 그러다 이제 기자들한테 양쪽에 서로 항의를 했다 그래요. 내가 왜 왼팔이냐, 내가 서로 오른팔이다 오른팔이다. 이러면서 막 이럴 정도로 이제 두 분이 우열을 다루던 이런 사이였는데 김무성 대표가 최근 하석에서 이제 지인들과 기자들한테 성태는 이제 내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 성태는 뭐 이제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가깝네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사실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 대표도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단계 자기 도약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혹시 또 전당대회 나오는 건 아니냐 아, 이런 의심까지 이제 사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최근에 이상한 것들을 막 던질 리가 없거든요. 뭐 출산주도 성장인 이런 것들. 네. 예, 이분이 정책통으로 뜨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비되는 그런 거대 개념을 들고 나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김성태 원내대표 그 존재감을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던 네. 게
최순실 국정농단 맞아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네. 위원장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때 수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수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죠. 당시에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뭡니까? 노래방 주인이라고 해서 시간 더 노래방 넣어주세요. 주인들이 계속 이렇게 아쉬울 때마다 이렇게 조금 시간을 주잖아요. 예, 그런 예. 것처럼 장재원 의원 발언 시간 2분 추가해드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때 굉장히 이제 호감이 있었죠. 아, 네. 그래요? 네. 아이, 근데 너무 이제 어울립니다. 어울리죠. 예, 어울려요. 이게 자꾸 서비스를 그러니까요. 네. 베푸는 그런 걸로 봐서. 김성태 의원도 근데 그 탄핵 때 그 이미지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국조를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 뒤로 봉변을 참 많이 당한 게 뭐냐면 지역구가 아. 강서구거든요. 예예예. 근데 강서구에서 이제 연말에 그 당시에 이제 11월 이때니까 연말에 이제 그 영남향후회를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진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남향후회 그 하는 행사장 입구에서 봉변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입장을 못할 정도였다. 어. 라고 이제 거기 있던 분이 증언하더라고요. 그때 그 청문회 때 네. 또 스타 중에 한 명이 바로 장재원 의원 그렇죠.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때 또 바른정당이 같이 왔었고요. 예. 근데 지금은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대표적 대여 투사로 또 활동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 바른정당에 왔던 분들이 참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중간에 쫄보같이 다 나가가지고. 예. 나아가서는 또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당의 이익을 위해서 또 애쓰는 아,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래서 어차피 보수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치를 갖고 봤을 때는 뭐 비슷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새로운 보수 실험을 해보겠다라고 나왔었는데 예, 그렇죠. 왜 이렇게 참질 못하냐. 그때 아. 그분들은 한 4달 만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 왜 이렇게 못 참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분들이 다음에 공천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공천 안 받아도 이기는 분이에요. 장재원 의원은.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구가 탄탄하고 네. 뭐 대학부터 유치원까지 그 집안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아니, 자유한국당 돌아간 건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앞으로 정치하겠다는 건데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번에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제 친구죠 손수조를 공천해가지고 네. 그 3파전을 하다 보니까 그때 시겁해가지고 그런 거고 네. 지금은 아마 민주당이 배재정 전 의원일 텐데 예. 그쪽이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는 양자로 붙으면 이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김성태 원내대표 제1야당 대표가 된 이후 스스로 들깨를 자처해 왔는데 말의 수위가 점점 너무 강해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참 듣는 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네. 한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실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요즘 최근에 한 말실수 중에서는 그 서울 숙명여고 이른바 쌍둥이 여고생 사건을 말하면서 뭐 자유한국당에서 받은 제보에 따르면 김상군 전 교육부총리의 딸이 담임 교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쌍둥이 딸의 아빠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바로 사과를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전에는 또 제천 이제 화재 사건 때 이제 가가지고 시민들이 9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뭐 했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 시민에게 저 사람 민주당 지지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굉장히 빈축을 사기를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오보 사건 그 김상곤 교육감 그거 사건은 예. 아까 말했던 언급됐던 성태 용태 브라더스가 또 했던 네. 성태 용태 브라더스. 둘이 되게 친해요. 예. 네. 김용태 의원도 바른정당 예, 예, 왔었죠. 있었던 그 분이고. 둘이 지역구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양천 을이면 이제 화곡 이 뭐지 신정동 이쪽이기 때문에 네. 그 강서을은 또 저쪽이니까 네. 둘이 친하게 지내는 건 맞고요. 서울에서 사실 두 분이 삼선을 연달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선 의원으로서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의 자유한국당. 예. 저 친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김성태 의원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랑 친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한참 바른 그 정당 예. 바른미래당 예. 창당할 때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전화해서 뭐 울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사실인가요? 뭐 그런 거 갖고 거짓말 하진 않겠죠. 나경원 의원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뭐 굉장히 당선 이제 뭐 많이 되시고 하니까 순탄할 거라 생각하지만은 계속 원내 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그래서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계속 이제 돼서 이제 이번에 이 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부 선거에 이제 그래서 별호가 이제 상습 출마자로 이제 붙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바른정당 탈당하기 직전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사실 바른정당 탈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나경원 의원을 내 가지고 이기면은 그래도 한번 당에서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지면 미련이 없다 뭐 이런 거였는데 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한 사정이 좀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 최근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대통령병 환자라고 네.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거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박원순 시장의 자기 정치가 돌을 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이고, 괜찮네. 대통령병 환자가 아닌 이상 한때는 서민 체험하겠다고 뜬금없이 삼양동 옥탑방에 올라가더니 이제는 노조 집회에 나가서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외치는 모양새다.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노골적이고 아직 시기상조는 아닌지 보는 이들조차 민망하고 제1야당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병 환자에 걸린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었나 싶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이 노조 가서 한 발언은 예. 제가 그래서 민주당 쪽에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사전에 청와대 쪽이랑 양해가 된 거였다 그렇게 아, 그래요?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이것도 김성태 오늘 물론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로 보이겠지만은 네. 반대로 박원순 시장도 이제 충분히 경륜이 있으신 분인데 당연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청와대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오해인 걸로.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래서 정치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명색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 분이 구태 정치, 막말 정치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잘하시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안타까워요. 이렇게 안타까워요. 네. 자, 잘하시네요, 진짜. 예, 자 이제 네. 뭐 이제 뒷조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네. 다음 달이면 이제 원내대표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차기 당권 도전할까요?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도전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그 탄핵의 선봉장이었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의 주류 세력의 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지다 보니까 출산수조 성장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네. 생각보다 대중의 반영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저는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뭐 얼마씩 준다 이 얘기가 너무 설있게 다가온 거죠. 차라리 내가 주호일치 협상을 주도했다라고 이제 그걸 홍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계속 생각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자, 근데 궁금한 게 당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내대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원내대표 이번 선거 구도요? 네, 작년에 원내대표는 어떻게 작년에 보시면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른정당에서 막판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12명인가요? 이끌고 탈당을 하거든요. 예. 그게 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기획적으로 이제 탈당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가서 합쳐가지고 당선이 된 것이고 그 당시엔 그리고 홍준표 대표 시절이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와의 뭐 사실 이건 뭐 그냥 이익을 위한 연대가 있었다고 봐야죠. 비춰가네. 예,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예. 당 대표는 누가 됩니까? 당 대표 예측해 주시죠. 예측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이 음.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차라리 제가 그분을 밀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파격력을 보인 분이 없기 자, 그럼 때문에 한 명씩 한번 검명해 보죠. 황교안 전 총리 안 나오죠. 안 나옵니까? 네. 아예 나오지 않는다. 절대 안 나옵니다. 입당은 합니까? 절대 입당 안 합니다. 입당도 안 합니까? 너희들이 와서 나를 감하러 모시고 가고 뭐 나를 코끼리에 태워갖고 뭐 퍼레이드를 하고 이런 정도가 돼야지 이제 그 나오실 분이고 지금 상황 절대 안 나오십니다. 홍준표 전 대표. 거기는 나오지 말래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거기 이제 바리케이트 펜스 다 쳐놔도 그 위로 뚫고 올라올 사람이고. 예. 예. 김무성 전 대표. 본인의 대리는 하나 검 찍어서 만들고 싶겠죠. 그게 김성태 원내대표일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건 이제 성태가 내 말 안 듣는다의 의미. 제가 이전 내말 이건 뜻. 예. 성태가 내 말 안 듣는다라고 한 그 의미가 그쪽은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다. 그래요. 어떻게든 김무성 전 대표가 영향력을 미치려 할 텐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흥신소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함께하셨고요. 강경윤 SBS 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자, 김용민의 정치쇼 21일 수요일 순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내일 목요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